2007년 6월 14일, 미국 오하이오주 스타크 카운티 레이크 타운십. 초여름 기온은 상쾌했고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 평온한 마을에서 그러한 비극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제시는 2살 된 아들과 단둘이 생활하며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항상 밝은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힘든 내색을 잘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이 이야기만 하면 늘 웃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녀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 아들 블레이크였습니다. 어떤 약속도 아이보다 우선하지 않았고 회식이 있는 날이면 언제나 가장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2007년 봄, 제시는 지인들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전 연인이자 현직 경찰관인 밥이라는 남성이었죠. 두 사람은 수년간 헤어짐과 재회를 반복했던 불안정한 관계였습니다. 거기다 당시 바비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즉, 그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는 그가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길 바랐습니다. 클로이라는 이름까지 미리 정해두며 태어날 아이에 대한 애착을 보였던 그녀. 사무실에서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동료들을 불러 배를 만지게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알기에 동료들은 엄마를 닮아 씩씩할 거야 라고 말하곤 했죠. 만삭에 가까운 상태의 그녀는 허리를 제대로 펴 걷기도 버거웠지만 출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7년 6월 14일, 제시는 어머니인 패티와 통화를 마친 뒤 아들 블레이크를 데리고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냉장고를 채울 물건을 비롯해 아기용품도 몇 가지 사서 돌아왔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일정도 없었고 평소처럼 집에서 쉬려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가족과 지인들에게 걸려온 전화는 모두 음성 사서음으로 넘어갔습니다. 패티는 그녀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7시, 아들을 맡기러 오기로 했던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서서히 공포로 바뀌었죠. 패티는 동생과 함께 제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는 그녀의 차가 주차돼 있었지만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고 부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제시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옆에는 지갑, 열쇠, 서류 등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곳으로 갔을 때 발견한 건 혼자 울고 있던 블레이크였습니다. 패티는 손자를 안아 올리며 엄마는 어디 있니? 라고 묻자 아이는 훌쩍이며 답했습니다. 엄마 울어. 탁자 부러졌어. 엄마 러그 안에 있어. 패티는 뭔가 큰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고 그대로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은 몸싸움의 흔적이 다분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는 반쯤 밀려나 있었고 깨진 램프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과도한 양의 표백제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항상 덮여 있던 금색과 자주색 이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제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패티는 911에 신고했고 잠시 뒤 도착한 경찰은 주변을 통제하며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귀중품 모두 그대로 집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진 건 제시, 그리고 그녀의 핸드폰과 이불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과 블레이크의 엄마는 러그 안에 있다라는 말에 경찰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중대 범죄 사건임을 직감했습니다. 범인이 그녀를 공격한 뒤 침실에 있던 이불로 감싸 데려가는 모습을 블레이크가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죠.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 판단되자 FBI까지 사건에 투입되며 조사를 벌였습니다. 탐문 조사를 벌이던 그들은 그녀의 지인들로부터 바비가 의심스럽다는 말을 듣습니다. 평소 폭력적이고 그와 그녀가 자주 다투었다는 말에 그들은 그를 찾아가 그날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이며 사건 당시 현직 경찰관이었던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 술집에 들렀다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핸드폰 위치 기록은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기 전 다른 여성의 집에 들렀던 것입니다. 또한 제시 실종 직후 그가 온라인 데이팅 사이트에 가입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이 실종됐는데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죠. 경찰은 그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습니다. 전 연인이었던 니키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그는 변덕스럽고 폭력적이었어요. 사소한 일에도 손을 들었습니다. 병원 치료 기록까지 확인됐습니다. 범인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은 블레이크와도 보호자를 동반해 면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나이였기에 특정 단어만 반복적으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울어. 엄마 러그 안에 있어. 탁자 부러졌어. 아빠 화났어. 조사를 하면 할수록 바비가 의심스러웠지만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압박에 먼저 백기를 든 것은 바비였습니다. 6월 23일, 변호사를 동반해 FBI 사무실에 나타난 그는 이제 끝내고 싶어요 라며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과 함께 2시간을 달려 서밋 카운티의 산림공원으로 갔습니다. 그가 안내한 덤불로 가려진 가파른 경사면에서 이불에 감싼 채 사망해 있는 제시가 발견됐죠.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검시관은 명백한 타살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비는 곧 살인을 포함해 여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얼마 뒤 공범으로 지목된 그의 친구 마이샤 역시 함께 구속됐습니다. 그는 바비의 요청으로 시신 운반과 유기에 가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2008년 2월에 열린 재판에서 바비는 흐느끼며 주장했습니다. 몸싸움 중 사고였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 팔꿈치로 그녀의 목을 쳤을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공범이었던 마이샤는 전혀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목을 조르는 흉내를 내며 이렇게 됐다 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친구 역시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한 달 전 저 여자를 죽여 숲에 버리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증언은 쌓여갔고 우발적 사고였다는 바비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2008년 2월 27일,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최소 57년 뒤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이는 그가 자유를 얻을 일이 사실상 없다는 판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기를 도왔던 마이샤는 증언을 대가로 2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1년 뒤 가석방됐다고 합니다.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극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홀로 남은, 아직 죽음이라는 것을 잘 몰랐던 블레이크는 몇 년 동안 장난감 전화를 들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 있다는 할머니의 설명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왜? 라고 질문했던 그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았을 무렵 바비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사랑해. 하지만 화가 나. 엄마를 하늘로 보내서. 현재 블레이크는 인권 관련 활동에 관심을 가지며 사람을 돕는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의 앞날에 더 이상 나쁜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